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에 본격 소개된 설탕은 단맛은 꿀밖에 모르던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으로 설탕의 해양무역 주도권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자인 영국은 설탕과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자본주의 산업혁명,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사탕수수 설탕이 영국의 해양봉쇄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사탕모 설탕을 대중화시켜 영국에 맞섭니다. 1820년에 브라질로 가는 노예선에는 수백 명의 노예로 잡힌 아프리카인이 25평 남짓 항공간에 빽빽히 갇혀 적도를 지나 대서양을 건넜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노예무역을 주도한 세계 최대의 항구가 비틀즈를 탄생시켰고, 우리가 열광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팀을 갖고 있는 리버풀이었습니다. 인체의 말단 부위인 혀끝을 감미롭게 해주는 설탕의 흑역사가 세계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알갱이 설탕은 단맛이 대가로 비만, 지방간, 고혈압, 심장질환 등등의 병원균에 의하지 않은 질환을 인간으로 하여금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계선에 다다러 그동안 숨겨진 설탕의 또 다른 모습,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의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사탕수수 산업,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처음 사탕수수 경작을 주도한 나라는 역시 카리브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한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아메리카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플로리다, 엘파소 등등이 스페인어란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새로 유입된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그 인구가 거의 10분의 1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력의 새로운 공급원으로 찾은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사실 사탕수수 재배에 노예가 투입되게 된 것은 신대륙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인 7세기에도 중동의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서는 동아프리카에서 끌어온 노예들을 부렸습니다. 그 후 지중해 지역의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설탕 생산이 대규모로 산업화됨에 따라 사탕수수 농장이 대규모화되고 급증함에 따라 노예 인신매매 또한 대규모화되고 급팽창되게 되었습니다. 1580년경에는 포르투갈이 스페인 왕국이 합병되면서 스페인은 노예무역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설탕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은 설탕 생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죠. 따라서 노예의 대규모 공급과 수요에 맞춰 새롭게 발달하게 된 것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세 꼭지점을 잇는 삼각무역의 탄생이었습니다. 삼각무역은 네덜란드가 사용하던 무역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1588년 영국과 스페인의 칼레해전, 1640년 교황의 노예무역 금지에 의한 카톨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예무역 철수, 17세기 후반의 영국 네덜란드 전쟁, 그리고 영국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영국이 노예무역 독점권 확보함으로써 영국은 세계 노예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설탕 사업의 주도권을 잡은 영국에서는 막대한 수익으로 거대 자본이 등장하고 경제가 빠르게 팽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인류학과 교수인 시드니 민츠는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자본주의 탄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지, 공장, 노동자, 생산 등의 여러 요소들이 연결지어지는 특징은 사탕수수 농장이 자본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350년간 노예무역으로 10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수송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학대나 사고사,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선박에 실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팔린 아프리카 노예들의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때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에 의하면 1820년 브라질로 가는 노예선의 경우 무려 500명의 사람이 넓이 약 25평, 높이 90cm의 협소한 공간에 빽빽하게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뜨거운 적도를 통과했다고 하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원동력이 결국 노예무역이었네요.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영국 리버풀이 세계 최대 노예 무역 항구였다지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비틀즈가 탄생했지? 현재 설탕의 주요 생산 작물은 사탕수수, 즉 슈거케인이지만 세계 설탕 수요의 약 30%는 사탕무, 즉 슈거비트에서 생산이 됩니다. 원래 사탕모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런 사탕모의 당도를 계량하여 설탕을 추출하는 법이 독일의 화학자인 마르그라프와 그의 제자인 아르트에 의해 19세기 초에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상품화되지 못하였죠. 잠깐. 안드레이 마르그라프는 원자 번호 30번, 징크, 즉 아연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대단한 분이었네요. 하지만 마르그라프와 아르트가 개발한 설탕은 경제성이 떨어져 상품화되지 못하였죠. 그러나 나폴레옹과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고 사탕수수 수입을 막자 설탕의 단맛에 매료되어 있던 유럽 사회 내 반나폴레옹 감정 고조를 막기 위해 나폴레옹의 지원으로 마르그라프와 아르테의 사탕모 설탕 추출법이 대중화되게 되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탕모는 열대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사탕수수와 달리 세계적으로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냉온대 지방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년생인 사탕수수와는 달리 매년 씨를 뿌려 재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와 사탕모에서 추출된 설탕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탕수수의 당도는 수확 후 급격히 떨어져 반드시 사탕수수 수확 즉시 원당을 추출해야 하는 반면 사탕모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위대한 독일의 학성 루트비 반 베토벤의 성은 베토벤의 비트, 즉 사탕무, 그리고 호벤, 즉 밭이 합쳐 무밭이란 뜻인데 베토벤이 진짜로 사탕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전반까지 단맛의 주요 원천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즉 설탕입니다. 하지만 1960에서 1970년대에 개발된 액상과당 즉 하이프룩토즈 콘 시럽은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로 인해 상품화된 음료 및 과자류에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있는 감미료의 소비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얻어진 포도당을 인공적으로 과당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과당의 함유량이 42% 또는 55%의 과당을 함유하는 액상 감미료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과는 달리 과당과 포도당이 서로 결합된 형태가 아닌 자유로운 독자물질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일 뿐 몸속에서는 생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과당이 거의 모든 제조 상품화된 음료와 과자류 등의 기호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과량의 포도당과 과당, 특히 과량의 과당 섭취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농림부의 자료를 기초로 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다량의 과당을 함유하는 액상과당의 소비가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무려 100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비만, 심장질환,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설탕에 대한 서양의 수요 욕구는 이미 17세기, 18세기에 폭발적이었지만 한국인의 본격적인 설탕 소비는 한국의 개항 이후 일제시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난히 늦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인 1920년경부터 조선 총독부와 일본 재당자본들이 달려들어 조선의 독점 재당회사를 세우고 한반도 중북부 지방에 사탕모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도했다가 쫄딱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설탕의 출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동양에 알려진 것은 유럽보다 훨씬 더 먼저였으나 유럽만큼 설탕의 단맛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유럽인에게는 구하기 힘든 벌꿀이 고농도 단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스였던데 반해 한국인에게는 꿀 외에도 곡류로부터 고농도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각종 당분이 함유된 전통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엿이나 감주 같은 메가당 성분의 감미료를 일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식문화가 이미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밀을 주식으로 하는 유럽인으로는 엿이나 감주와 같은 식문화를 발달시킬 수 없었기에 설탕의 출현에 보다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한국인에게 설탕의 출현은 또 다른 종류의 강한 단맛이 출현한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진 설탕은 몸속에서 각각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과량의 포도당도 건강에 해롭지만 특히 과량의 과당은 특히 해롭다고 합니다. 오빠, 그러면 사과랑 포도 먹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그런 거 아니야.
군것질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유는 포도당은 인간의 거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과당은 주로 간세포만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변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과당의 섭취는 간세포가 과당의 포도당 전환에만 집중함으로써 정상적인 간 기능을 방해하고 몸에 안 좋은 요산, 지방간, 고혈압 등을 야기시킵니다. 일부는 설탕의 과섭취는 체내의 혈당을 증가시켜 노인들에게 건망증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빠, 우리 할아버지 맨날 할아버지 핸드폰 어딨냐고 찾는 게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구나. 맞아. 하지만 건강식하고 운동을 하면 괜찮아. 수천 년을 인간이 탐닉하던 설탕이 현대에 이르러 기피식품으로 인식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설탕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칼로리 제로의 인공감미료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플렌더와 같은 인공감미료는 인간의 혀에게는 단맛을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 오히려 뇌로 하여금 더욱더 칼로리를 탐닉하게 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1977년 미국 상원 의원인 맥어번은 미국인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원인을 찾아 전문가 280명과 함께 맥거번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설탕이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높다고 주장되어 있었습니다. 헤로인에 중독된 쥐와 원숭이조차도 헤로인보다 설탕을 먼저 찾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신이 부여한 인간의 본능, 인류의 진화와 함께한 단맛에 대한 탐닉. 우리는 그 끝점에 다다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과거를 돌아보면 설탕의 시작은 분명 신에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면 설탕은 악마의 유혹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해답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설탕의 적당량이란 거죠. 바로 그 적당량이 신이 축복해 내린 선물과 악마의 유혹의 경계를 긋는 선이란 거죠. 과거의 우리 조상은 그 경계선에서 멀리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서 유혹하는 악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